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뉴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습니다. 네. 오늘 취임사와 질의응답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제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된 첫날인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성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 자체는 그동안 여권에서 꾸준히 나왔었던 메시지의 연장이라서 그 자체가 이제 크게 차별성을 갖는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게 막는 것이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낸 셈입니다. 그런데 운동권 특권 정치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오늘 연설문에서는 이게 강력한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강력한 시대 정신이다. 대한민국 시대 정신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맞습니까? 일부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법조 특권 정치 청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법조인 출신들이 여기 이제 신장식 변호사도 법조인 출신인데 제가 좀 그렇지만 법조인 출신들이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에서. 그런 점도 냉철히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의 요직도 법조인 출신 특히 검사 출신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 합의된 시대 정신이냐.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 한편의 어떤 정파적인 시각만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왜 자신이 비대위원장이 됐는가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방점을 찍고 얘기해야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이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대책을 꾸리려고 위원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비상입니까? 운동권 특권 정치 때문에 비상인가요? 운동권들이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비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연이어 몇 차례나 당대표가 날아가 버리면서 그러면서 비상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진단 그리고 뭔가 비상한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어차피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책임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총선의 캐치프레이즈 혹은 슬로건을 어떻게 내걸 것이냐에 이제 관심을 갖는 평자들이 오늘 많았는데 결국 이제 다음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선거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셈이 돼버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인상적으로 첫 발걸음을 떼려면 지금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일종의 이제 대국민 사과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더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비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 같은 이제 비평가들하고 좀 다른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이 재판 문제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잘 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선민후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니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선당 후사할 필요는 없고 선민 후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 우선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도 선민 후사하겠다는 메시지로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면서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나 비례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 같은 경우 만약 현행 제도대로라면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다른 당으로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이전해야 되니까 병립형이 되지 않는 한 사실은 선택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는 게 본인이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의 하나의 상징으로 지역구 출마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선민 후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약간 좀 섬뜩한 느낌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은 비례대표 출마는 이제 어려운 것이고 네. 만약에 뭐 선거제도가 바뀌거나 해서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비례대표 후순위 순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선거를 뭐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출마 여부는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선거 전략상 이제 좋은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굳이 특권을 내려놓는 맥락하고 연결지어 갖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넌 어떡할래? 뭐 이렇게 되는 맥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항상 대표가 새로 되거나 뭐 또 비대위원장이 뭐 누가 된다거나 할 때 평론가들이 죄다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용산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입김을 불어넣어 가지고 뭔가 용핵관 검핵관들이 뭐 한바탕의 어떤 피바람과 함께 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꽂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에는 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니까 측근이니까 좀 더 그러한 용핵관, 검핵관을 뽑기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날려버리는 것부터 먼저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역 의원들을 네. 날려버리는 것부터 할 것 같은데 바로 내가 불출마하니까 지금 기득권 내려놔라는 어떤 그런 방침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제 날려버리는 것부터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용산 공천, 윤심 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법해요. 물론 결과를 놓고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날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훌륭한 사람들로 채워 넣었으면은 그거는 한동훈표 공천이고 이것은 참 좋은 일이야라고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윤심 공천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결과를 놓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 저는 이제 이게 한동훈 공천, 개혁 공천이 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벌써 미래 권력하고 현재 권력이 제로섬 게임,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정권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 굉장히 없는 거여서 저는 윤심 공천의 어떤 전조를 보여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좀 섬뜩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 조사 자료, 여론조사 자료에서 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지금 서울에서 이제 의석을 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죠. 아니면 이제 영남일 텐데 네. 그쪽으로 가면 본인이 조금 면구한 게 생기니까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종로냐 용산이냐 이랬는데 확실치 않아서 결국 출마를 안 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비대위원도 그렇고 요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 지역구 출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험지 출마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 하면서 자기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힘들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공천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되면은 심판하면서 또 이거 공천도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출마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논란이 비슷하게 지금 불거지는 게 오늘 오전에 이제 이수정 교수가 비대위원 어제까지는 할 것처럼 이제 언론에 말씀했다가 오늘 아침에 그 의사를 걷어들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게 혼선이거든요. 네. 정무적 감각과 관련된 혼선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에서 불출마로 가는 과정도 같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공천과 관련된 논란으로 가면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논란으로 같이 번질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검사 내지는 법조 카르텔 내지는 검찰 특권이라는 말에 국민들이 더 많이 호응을 할지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규정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할지 궁금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프레임 혹은 이제 구도에 국민 여론이 호응을 하려면 국민 여론이 찜찜해하는 부분을 이제 걷어내주는 작업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있어서 이제 지표로 꼽혔던 것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 처리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당정의 수직적인 관계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렇죠.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냐. 한동훈 비대위의 이제 맨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연설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이제 응답을 주고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속 시원한 답변을 좀 못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오늘부터는 제가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책임 있게 발언드리고 그것을 과감히 실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김건희 특검 관련 협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당정의 입장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했었던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입장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었던 기존의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관계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지금까지 당의 모습을 볼 때 타파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여당과 대통령,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는 얘기 나올 부분이 아닌 거죠.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특검 관련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당정 입장. 어제 뭐 그 한덕수 총리 뭐 등등등 만나가지고 당정 관계에서 고위 당정 관계자 회의를 해서 정리를 했다면서요. 네. 그 다음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한 위원장 본인 생각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으면 그게 왜 논리적으로 배치가 안 되는지를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일부 생각일 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둘 중에 하나죠. 당정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는 내가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후의 판단은 바뀔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당정이 결정한 내용을 계승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라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19일에 했던 발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그렇죠. 예. 각자 할 일을 한 결과, 그러니까 어제 쉬는 날인데 그리고 그저께 24일 날은 직접 이제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이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것은 악법이다. 우리 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일도 쉬는 날인데 다 모여가지고 당정대가 모여가지고 어쨌든 입장을 벌써 정해버린 거고요. 각자 할 일을 한 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어요. 공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기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이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대로 한동훈 지금 신임 비대위원장의 뜻이 이 소위 말하는 뭐 본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대통령에게 이거는 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진언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전제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각자 할 일을 했더니 그러면 이게 수직적 관계지 어떻게 뭐 다른 관계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도 사실은 그냥 뭐 어떤 원론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의 권력 관계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이 이후에 만약에 입장을 이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이 고집 부려가지고 이걸 추가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대통령의 어떤 영린을 건드리는 것처럼 문제가 비화돼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당 내 여권 내에 지금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이 대권 주자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되는데 그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다른 시나리오는 끝났다,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각자의 일을 하면 된다. 당은 당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당이 알아서 뭐 그대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당무 개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당무 보면 개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죠,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예. 굳이 할 필요도 없었던 셈인 거고요.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산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탈당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D-1이 됐습니다. 몇 달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던 12월 27일이 내일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국민의힘 탈당 여부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아마 이제 뭐 내일 어떤 사람들이 이 탈당 러쉬에 이제 합류할 거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일 텐데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함께할지 허은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함께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해온 내용을 보니까 내일 기자회견의 장소를 서울 노원에 있는 한 갈비집으로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상 기자회견 할 때 잡고 있는 지금 국회 정론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갈비집으로 잡았다는 건 나름의 메시지를 거기에다 이제 부여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쨌든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도 상당히 좀 진행이 돼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했었던 창당 발기인 성격의 일종의 연락망 거기에 이제 6만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중앙당을 비롯해서 5개 시도당에 대한 인원들은 상당히 좀 확보를 했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일에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하고 나면 곧바로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띄워가지고 열흘에서 보름 이내에 창당을 초고속으로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지난 주말에 스스로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 연말을 전후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신당이 이제 가시화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노원의 갈비집. 이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당의 조직적인 힘이라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메시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노원의 갈비집은 무슨 의미일까? 노원 출마 그것이 지금 이준석 신당의 정치적 정당성과 힘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건지 어쨌든 내일 노원 갈비집 기자회견 그 메시지가 어떤 건지 좀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정치의 시작과 그 시작할 때의 그 의미나 뭐 이런 거를 아마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각오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신당 창당의 당이나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언론은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가 여기 합류하지 않으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동력이 좀 약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관련돼 가지고 여러모로 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 많이 하는데 예고된 바입니다. 이게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당의 어떤 구심력이나 이런 게 최대화되면서 이준석 신당으로의 동력은 계속 빠질 것이다라고 누구나 다 예상했던 바고 그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건 이제 다 예고됐던 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자기의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명분이나 노선 가치를 가지고 계속 신당 노선으로 가는 거냐가 주목할 만한 바였는데 결국은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그런 뭐랄까요 고집이랄까 뭐 나름대로 의기랄까 그런 점들은 평가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고기집도 아니고요, 개고기집도 아니고요, 갈비집입니다. 소갈비인지 돼지갈비인지는 네.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긴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요.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치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희림 방심위원장 네. 지난 연휴 기간 그리고 22일 연휴가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22일 날 22일까지 사라지셨었잖아요. 오늘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던 방송사들, 뭐 KBS나 MBC 같은 이제 방송사들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유례 없이 인용 보도한 것 때문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징계죠.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 심의를 결정하는 배경,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다라는 건데 그 민원의 배경에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민원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뭐 비실명의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유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 추정 인물들이 민원을 주로 제기를 했고요. 류일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적 인연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위원으로서의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회피를 안 하고 그대로 심의에 참여를 했다. 이건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당시에 심의 요청을 했었던 그 민원 개수가 총 188건인데
거기 내용이 유일임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 같은 이제 가족들 6명이 민원인으로 포함이 돼 있었고요. 유일임 위원장이 대표를 맡은 바 있었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그리고 뭐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들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유 위원장이 지난달에 임명을 했었던 방심위의 자문특위 위원들도 민원을 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지인 합쳐가지고 최소 15명이 제기한 민원이 모두 50건이고 나흘 동안 들어왔었던 전체 민원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주장에 따르면 추정되는 민원 숫자가 더 많다. 160여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부에 가깝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민원의 내용이라든지 글의 구조가 거의 유사하고 오타까지 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일임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다. 이런 입장문을 오늘 내놨습니다.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안의 핵심인 가족이나 지인이 실제로 민원을 넣었는지 이거를 유일임 위원장이 요청을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원을 네, 심의할 김민하 때 평론가. 예. 방심위 내부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해 충돌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쨌든 이 민원의 제기의 어떤 뭐랄까요 경로가 어떻든 간에 민원 제기의 경로가 어떻든 간에 지금 류일임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평소에 가족들하고 이 방송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그렇죠. 네. 이야 대단한 가족들이시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올라왔으면 심의라는 과정에서 아 우리 가족이 이제 제기한 거구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방심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피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회피를 해야 된다 이해 충돌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의를 강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랬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일단은 답을 해야죠. 답을 안 해요. 그렇죠. 답을 하지 않고 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펴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대선 과정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처럼 고발사주 얘기를 하니까는 제보사주. 이거는 제보사주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처음 하셨던 분이 김홍일 현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보사주. 그렇죠. 되치게 하면서 또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이 보도 관련 보도가 뉴스타파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 류일임 이 방심위원장의 이 가족들과 지인들이 민원 제기했다라는 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관련 부서가 이게 일종의 이제 보복성 보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사실관계가 다 틀려가지고 이게 막 꾸며낸 보도라고 하면은 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지만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보도가 어떤 소스를 통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보도가 사실이면 정당한 보도거든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뭐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방심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민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